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특히 수술 후에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그 통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게 아주 성공적인 수술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일부 환자들이 왜 특정 부위 통증을 계속 호소하는지, 그 원인이 뜻밖에도 수술에 사용된 아주 작은 나사일 수 있다, 이런 점을 조명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일반적인 재활 통증이랑 이 하드웨어 문제로 인한 통증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지식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거죠.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오셨어요. 이 전방 십자인대, 그러니까 ACR 재건술은 지난 수십 년간 정말 눈부시게 발전했거든요. 아, 그랬군요. 이식권 종류도 다양해졌고요. 예전에는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이식물 고정 실패 같은 심각한 합병증도 거의 사라졌어요. 오, 그런데 재밌는 게 이렇게 큰 문제를 하나 해결하고 나니까 그전에는 미처 신경도 못 썼던 아주 미세한 문제들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작은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네. 오늘 다룰 간섭나사로 인한 통증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수술의 그림자에 가려진 이 불편함의 진짜 원인을 한번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배경 설명부터 시작해보죠. 이 ACL 재건술이 정확히 어떤 수술이고 과거랑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자료를 보니까 사용하는 이식물, 그러니까 새로운 인대 재료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핵심은요, 끊어진 인대를 새로운 힘줄, 즉 이식건으로 갈아 끼워주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뼈가 양쪽에 붙어 있는 슬개건, BTB라고 하는데 이걸 거의 표준처럼 사용했어요. 아주 튼튼하거든요. 가장 튼튼해서요. 네, 하지만 요즘은 환자의 활동 수준이나 통증 민감도 같은 좀 개별적인 요소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허벅지 뒤쪽에 실괴건이나 앞쪽에 대퇴사두건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환자 맞춤형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네요. 환자가 저는 다시 축구 선수로 복귀하고 싶어요 하는 거랑 저는 그냥 일상생활만 편하면 돼요 하는 거랑 이식권 선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거예요. 아주 정확히 보셨어요. 그리고 어떤 이식권을 쓰든 가장 중요한 기술적 과제는 이 새로운 인대를 뼈에 얼마나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고정하는가 이겁니다. 그렇죠. 고정이 제일 중요하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간섭나사, 인터페어런스 스크류라는 부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간섭 나사요? 네, 뼈에 뚫은 터널 안에 이식권을 넣고 그 틈새에 나사를 박아 넣어서 꽉 끼게 만들어 고정시키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름이 간섭 나사군요. 말 그대로 이식권과 뼈 터널 사이에 끼어들어서 간섭하면서 고정하는 원리네요. 맞습니다. 좀 공격적으로 들리지만 효과는 확실하겠어요. 맞아요. 아주 효과적이죠. 이 기술 덕분에 과거에 나사랑 와셔를 함께 쓰던 시절에 흔했던 고정 실패나 심지어 나사가 부러지는 것 같은 심각한 문제들은 이제 거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고마운 나사가 어떤 환자들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만성 통증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환자가 계속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보통은 내가 재활을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하고 자책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의사나 치료사들은 먼저 다른 용의자들부터 체크리스트에서 지워나간다고요. 자료에서 언급된 가장 흔한 원인들이 뭐였죠? 네, 일종의 용의선상을 좁혀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먼저 의심하는 흔한 원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관절 섬유증. 관절 섬유증? 네, arthrophaibrosis,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수술 후에 관절이 뻣뻣하게 굳는 현상이에요. 특히 무릎이 끝까지 쩍 펴지지 않는 신전 부족이 대표적이고요. 무릎이 다 안 펴지는 거요? 네, 오늘 우리가 보는 자료에 기반이 된 논문에서도 무려 43%의 환자가 이 문제를 겪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흔한 문제죠. 44%면 거의 절반에 가까우네요. 그럼 통증의 원인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관절이 굳어서 아픈 경우도 엄청 많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이에요. 네. 네, 이건 무릎 앞쪽, 그 슬개골 주변에 나타나는 통증을 말해요. 특히 슬개건을 이식물로 사용한 경우에 더 흔하게 나타날 수 있고 재활 과정에서 운동 강도 조절을 잘못하면 악화되기도 하고요. 이건 좀 더 일반적인 재활 통증에 가깝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걱정스러운 상황도 있겠죠?
수술 자체가 잘못됐을 가능성 같은 거요. 맞아요. 세 번째는 이식권 불안정성 또는 재파열입니다. 이건 단순한 통증을 넘어서 무릎이 휙 꺾이거나 힘이 빠지는 불안정한 느낌이 동반되는 경우예요. 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일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이 세 가지 흔한 원인들을 먼저 확인하고 관련된 치료를 시도해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치료를 몇 달 밝혔는데도 통증이 계속된다. 그때 비로소 다른 가능성, 즉 오늘 우리의 주인공인 나사를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네요. 일반적인 원인들을 다 배제하고 몇 달 동안 시키는 대로 재활을 해도 효과가 없을 때 혹시 이 작은 나사가 문제일 수 있다고 강력하게 의심하게 만드는 결정적 징후들이 있다고요? 네, 맞아요. 거의 탐정의 체크리스트 같던데요? 네, 이 논문이 주는 가장 큰 통찰력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른 문제들이 아닐 때 하드웨어 문제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특징적인 양상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돼요. 네. 첫째, 통증의 위치가 아주 특징적이에요. 무릎 전체가 욱신거리는 게 아니라 무릎 앞쪽, 안쪽, 정확히는 정강이뼈 터널이 끝나는 부위에 국한된 막연한 통증이 나타나요. 아, 딱 한 군데요? 네. 환자가 손가락 하나로 바로 여기가 아파요 라고 짚을 수 있을 정도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겠네요. 무릎이 아파요가 아니라 무릎에 바로 이 지점이 아파요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요? 정확해요. 그리고 두 번째 징후가 이걸 더 명확하게 해줍니다. 바로 명확한 압통이에요. 앞통? 네. 다른 곳은 괜찮은데 환자가 아프다고 지목한 바로 그 터널 출구 부위에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또렷한 통증이 반드시 존재해야 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재밌네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막연하게 아픈데 그 특정 지점을 누르면 통증이 아주 선명하고 날카로워지는군요. 정말 이상한 조합인데요. 그렇죠. 세 번째 징후는 악화 요인이에요. 처럼 체중이 실리는 격렬한 활동을 할 때 통증이 확 심해져요. 일상생활에서는 그럭저럭 괜찮다가도 다시 운동을 해보려고 하면 귀신같이 통증이 나타나서 좌절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환자 입장에선 정말 사람 미치게 만드는 부분이겠네요. 이제 다 나은 줄 알고 좋아했던 스포츠를 다시 하려는 순간 통증이 아직 안 끝났어 하고 발목을 잡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 모든 상황에 쐐기를 박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네. 바로 치료 불응성이에요. 치료 불응성. 보조기를 착용하거나 몇 달 동안 정말 성실하게 물리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에 전혀 차도가 없는 경우를 말해요. 환자도 치료사도 우리가 뭔가 근본적인 걸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죠. 이 네 번째가 확인되면 정말 답답하겠네요. 내가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결과가 없으니까요. 이건 내 몸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다른 기계적인 문제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되겠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근육 문제나 재활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나사가 도대체 어떻게 통증을 일으키는 걸까요? 그냥 뼈 안에 얌전히 박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뭘 어쨌길래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는지 자료에서 몇 가지 가설을 제시했더라고요.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논문에서도 원인은 100% 바로 이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하나를 지목하진 못했어요. 아, 그래요? 하지만 나사를 제거한 환자 중 무려 91%에게서 통증이 마법처럼 사라졌다는 강력한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유력한 가설을 세웠습니다. 91%요? 와, 그건 거의 정답에 가깝다는 얘기네요. 어떤 가설들인가요? 첫 번째는 아주 직관적인 기계적 자극 가설이에요. 나사 끝이 살개와 다르게 뼈 바깥으로 아주 살짝 튀어나와서 무릎을 움직일 때마다 그 주변에 있는 힘줄이나 피부 같은 연부 조직을 계속 긁고 자극하는 경우죠. 잠시만요. 그게 가능한가요? 수술할 때 뼈 안으로 쏙 들어가게 넣는 게 아니고요? 네, 그게 의도인데 아주 미세하게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죠. 우와, 마치 옷에 튀어나온 까끌까끌한 실밥이 계속 살을 긁는 것처럼요? 상상만 해도 신경 쓰이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두 번째 가설은 활액낭염입니다. 활액낭염? 우리 관절 주변에는 마찰을 줄여주는 활액낭이라는 물주머니가 있는데 이 튀어나온 나사와의 계속된 마찰 때문에 경골 터널 출구 근처, 전문적으로는 거위발권 부위에 염증성 활액낭이 새로 생겨서 통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아,
몸이 나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만든 방어막이 오히려 염증을 일으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실제로 제거 수술을 할 때 나사를 덮고 있는 뚜렷한 활액낭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와, 인체의 신비네요. 보호하려던 행동이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는 셈이니까요. 해결책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국소 염증 반응 가설이에요. 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금속 나사를 일종의 이물질로 인식해서 그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예요. 큰 문제는 아니지만 만성적인 불편함과 통증의 원인이 되기엔 충분하죠. 이물질 반응이라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여요. 물론 요즘은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이 많이 발전했겠죠? 당연하죠. 요즘은 나사를 뼈 안에 완전히 묻히게 심거나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녹아서 몸에 흡수되는 생체 흡수성 나사를 사용하는 등 수술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아, 녹는 나사도 있군요. 네. 하지만 여전히 금속 나사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또 과거에 수술받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수십 년 전 논문의 통찰은 지금도 아주 유효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가 현재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지 모를 환자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자료 마지막 부분에 아주 현실적인 질문과 답변이 두 가지 있었는데 이걸 짚어보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 질문, 나사를 꼭 제거해야 하나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입니다. 아, 그래요? 네, 특별한 통증이나 문제가 없다면 금속 나사라도 그냥 몸 안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환자분들의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혹시 모를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 후 1년에서 2년 사이에 제거하는 경우도 꽤 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몸에 금속을 넣고 했다는 찜찜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거 수술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아마 오늘 논의의 핵심일 텐데요. 네. 무릎 안쪽을 누르면 아픈데 이거 나사 때문일까요? 제거하면 괜찮아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질문이네요. 이건 상황을 아주 잘 구분해야 해요. 수술 초기, 그러니까 재활 초반 몇 달 동안은 누구나 그 커널 부위가 예민해서 누르면 아플 수 있어요. 아, 당연히 아플 수 있다. 네, 그건 뼈에 구멍을 뚫고 나사를 박았으니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걸 가지고 섣불리 나사 문제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아, 그럼 언제부터가 진짜 문제 신호인 건가요?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리고 앞서 우리가 길게 이야기했던 그 네 가지 결정적 징후에 모두 해당할 때 네, 네 가지요. 특히 몇 달간의 꾸준한 보존적 치료에 통증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나사가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아하. 그리고 바로 그런 경우에 나사를 제거하면 91% 이상 통증이 해결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메시지가 정말 중요하네요. 여기가 아프면 무조건 나사 문제다가 아니라 여기 통증과 함께 나머지 세 가지 조건, 특히 치료 불응성까지 모두 만족할 때 비로소 나사를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일단 진단만 정확하다면 91%라는 아주 높은 확률로 오랜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셈이고요. 네, 진단만 정확하다면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오랜 기간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겪을 수 있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매우 고통스러운 통증의 원인을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핵심은 이것 같습니다. 모든 무릎 통증이 다 같은 원인은 아니며 특히 꾸준한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위에 지속되는 통증과 명확한 압통이 있다면 수술에 사용된 하드웨어를 원인으로 의심해 볼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더 정확히 해석하고 의료진과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는데 오늘 나눈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이 모든 논의는 단순히 나사에 대한 의학적 지식을 넘어서 결국 소통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아, 소통이요? 그건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결국 내 몸의 문제를 가장 잘하는 건 나 자신인데 그걸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환자로서 당신이 자신의 통증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에 따라 진단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냥 선생님 무릎이 아파요라고 막연하게 말하는 것과 무릎 앞쪽, 안쪽에 정확히 이 지점을 누르면 아프고 뛸 때마다 통증이 심해지는데 몇 달간 재활을 해도 똑같아요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와, 정말 그렇겠네요. 후자처럼 말할 수 있다면
의료진은 관절이 굳었나 근력이 약한가 같은 흔한 원인 너머의 가능성을 훨씬 더 빠르고 더 진지하게 고려하게 될 거예요. 결국 가장 정확한 진단은 환자의 정밀한 관찰과 명확한 소통에서 시작되는 것이죠.